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예진 씨는 혹시 시간 여행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지 않을까요? 먼 미래에는 타임머신이 개발됐을 수도 있잖아요. 예진 씨처럼 믿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하지만 그 유명한 스티븐 호킹 박사께서는 생전에 한 실험을 통해서 미래로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과거로의 시간 여행은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말요? 네. 저 과거로 돌아가서 고치고 싶은 과거가 좀 많은데. 자, 그런데 저는 사실 굳이 타임머신을 타지 않아도 과거로 그 시간 여행하는 법을 알고 있거든요. 뭔가요? 바로 저희 영상실록 오늘엔을 시청하는 거죠. 저희가 여러분들을 매일 과거로 안내하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럼 오늘 떠나볼 과거 여행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바로 한번 가보실까요? (2001년 3월 4일) 새벽 3시 47분 서울 홍제동 다가구 주택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그 일대가 순식간에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아이고, 아들이 저 안에 있어요. 다급한 구조 요청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불길이 채 잡히지도 않은 건물 안으로 들어섰는데요. 그런데 대원들이 수색하던 도중 건물이 갑자기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덮친 건물 더미에 9명의 대원들은 꼼짝없이 갇히고 말았는데요. 당시 현장은 도로 불법 주차 차량으로 중장비가 진입할 수 없었고 소방대원들이 직접 동료를 구하기 위해 맨손으로 무너진 콘크리트를 꺼내는 필사의 구조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3명의 중상자와 6명의 주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그날 방화의 범인이 바로 순직한 소방관들이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 구하려고 했던 할머니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왜 늦게 다니냐는 꾸지람을 들은 아들이 어머니를 때린 다음 생활정보지에 불을 지르고 친척 집에 숨어 있었던 거죠. 아이고, 세상에나. 그럼 건물 안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때 아들은 친척 집에 있었고 애꿎은 소방관들이 목숨을 잃게 된 거죠. 아이고. 이미 몸을 피한 그 아들을 구하기 위해 불구덩이로 뛰어들었던 소방관들은 그곳에서 그대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는데요. 결혼을 앞둔 1년차 소방관과 20년차 소방관 등을 포함해 순직한 6명의 대원들. 그들의 장례식장에서는 동료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199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93년 3월 4일 정부는 청와대 안전가옥, 이른바 안가, 철거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안가는 제3공화국 때인 1970년대 초부터 청와대나 중앙정보부 등이 관리하면서 밀실 정치의 무대가 되어 왔는데요. 청와대 대신 은밀한 장소에서 장관회의 등 국가 중대사에 대한 결정을 내려온 겁니다. 12.6 사건 당시도 그렇고 고위 인사들의 그 비밀스런 만찬장으로 이 안가가 활용됐었대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선 첫날 가장 놀랐던 금고와 안가 12채. 과거 잔재를 없애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 모두 철거 결정을 내린 겁니다. 철거 발표와 함께 안가 내부도 공개됐는데요. 한국관과 영빈관 등 안가 2곳에 갖춰진 호화로운 응접실과 침실은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이 안가가 겉보기에는 일반 가정집 같았지만 네, 그러니까요. 이중 커튼이 쳐지고 도청 방지 장치도 설치돼 있었고 내부가 아주 호화로운 외제 가구로 치장이 돼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게다가 거의 생소했던 네. 비데까지도 설치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의 비데까지? 네. 야, 정부는 안가를 철거한 뒤 공원 등으로 복원해 시민들의 쉼터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궁정동 안가터에 들어선 무궁화 공원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권위적인 청와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청와대로의 변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3월 4일의 다른 과거 뉴스들을 살펴보면요. 1951년 제1회 아시안게임 개막, 1973년 제주 우도 무장 간첩 사건, 1975년 찰리 채플린 영국 기사자기 수여, 1991년 발트 3국 독립 찬반 투표 실시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 3월 5일의 과거 뉴스 속으로 떠나보실까요? (1969년 3월 5일) 전통의식을 전승 보존하되 허례허식을 막고 낭비를 줄이고자 가정의례 준칙이 선포됐습니다. 1960년대 말 조금씩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화가 되어 가면서 소비적이고 화려한 가정의례가 늘어났는데요. 국가가 가정의례 준칙을 만들어 의례의 간소화를 강권하는 것은 일종의 사치금지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969년에 최초로 제정된 가정의례 준칙에는 약혼식 폐지, 혼인 당일 혼인신고, 장례는 5일 이내, 부고와 충무는 한글 전용으로 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정의례 준칙은 몇 차례 개정이 있었거든요. 예. 1974년에 개정된 가정의례 준칙에는 기존 혼례, 상례, 제례만 인정했던 의례의 범위를 회갑년까지 넓혔다고 해요. 회갑연이 그 환갑잔치 아니에요? 네. 빡빡하네요, 정말. 선포 이후 전근대적인 전통 가정의례를 현대식으로 표준화해 범국민적인 생활규범을 마련했다는 것을 좋게 보는 시각도 있었지만 너무 구체적으로 국민들의 생활을 정부에서 간섭해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기존의 가정의례 준칙은 1999년 폐지를 맞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2015년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2015년 3월 5일 마크 리퍼트 미 대사가 초청 강연회 자리에서 피습을 당했습니다. 당시 그는 12cm 길이의 과도의 얼굴을 깊숙이 찔려 무려 80바늘이나 꿰매는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요. 당시 리퍼트 대사는 본격적인 강연회 시작 전에 참석자들과 함께 조찬을 나누는 다소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는 한정된 사람들만 참여하는 작은 강연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리퍼트 대사의 테이블로 가서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기도 하는 분위기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대체 무슨 이유로 저런 일을 벌인 거예요? 이 범인은요, 반미 문화운동단체 대표였거든요. 한미 군사훈련을 반대하면서 이런 일을 저지른 거죠. 아니, 뭐 생각이 다르다고 해도 잘못된 방식으로 저렇게 표출하면 안 되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평화롭던 강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리퍼트 대사의 테이블에는 칼에 찔려 흘린 피가 미처 쓰지 못한 식기와 수프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얼굴과 왼쪽 손목을 칼에 찔려 피를 많이 흘린 리퍼트 대사는 곧바로 경찰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리퍼트 대사가 강연회에 도착해 자리에 앉은 지 불과 10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이후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회복 상태에 들어간 리퍼트 대사는 직접 자신의 SNS에 잘 잊고 상태가 좋다면서 성원에 감동을 받았다. 같이 갑시다 라고 응원에 답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공격받은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하기가 쉽진 않았을 텐데 이 같이 갑시다라는 말이 그때 크게 유행했던 기억이 나요. 이 사건을 통해 국민들은 한미 관계에 균열이 생길 것을 우려했지만 리퍼트 대사의 남다른 포용력으로 이후 그는 큰 문제 없이 임기를 마치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떠날 때 저렇게 또 눈물까지 흘리실 정도로 이곳에 정이 많이 드셨나 봐요. 그리고 3월 5일에는 이 밖에도 1454년 단종의 세종실록 163권 완성, 1770년 영국군의 보스턴 주민 살해, 1981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 2013년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3월 6일의 과거 뉴스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남쪽의 청와대라는 의미의 청남대. 청남대는 충청북도 청원군 대청댐 부근 약 55만 평의 면적에 위치한 것으로 전두환 씨가 이런 곳에 별장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것이 계기가 돼서 생긴 대통령 전용 별장인데요. 그로부터 시간이 흐른 2003년 3월 6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청남대 개방 지시와 함께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여름 피서지였던 청남대가 20년 만에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 아름다운 곳이 여러분들이 함께 출입하고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또 한 번
여러분들께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일반인들의 출입이 전면 통제돼서 미스터리의 대상으로 남아있던 청남대. 이곳이 개방됨으로써 당시 이 지역 주민들은 이 일대가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당시 정부에서 소유권을 충청북도에 이전하게 되면서 대통령 별장으로서의 기능은 사라지게 됐는데요. 현재는 민간하게 공개되어 수백만 명이 찾아온 대통령 테마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1887년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지 씨, 그 경복궁 야간 개장하는 거 네. 한번 가보셨나요? 저는 너무 가고 싶어서 매번 티켓팅을 시도를 하는데 매번 실패했어요. 저도 바깥에서만 좀 네. 구경을 했는데 이게 그 사실 반짝반짝 불이 들어와서 더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로 전기가 들어온 곳이 바로 이 경복궁이었다고 합니다. 오, 고종과 명상황후에 거처였던 경복궁 건천궁. 1887년 3월 6일 이곳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불을 밝혔는데요. 미국 신문물을 접하고 돌아온 사절단의 보고에 고종 황제는 경복궁 안에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 발전소, 전기 등소를 세울 것을 지시했습니다. 놀랍게도 계약을 진행한 곳은 우리가 익히 아는 에디슨 전기회사였는데요. 아니 고종과 에디슨이 접점이 있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그러니까요. 더 놀라운 점은 에디슨 입장에서는 고종이 그 대량 구매를 하는 프리미엄 고객이었단 말이죠. VIP. 그렇죠. 그래서 놓치지 않으려고 전기 기술자까지 파견을 해줬다고 합니다. 와, 들어도 믿기지가 않는 전기예요.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발명한 지 불과 8년 만에 조선에 도입된 전기. 경복궁 향원정 연못에 냉각수를 이용한 발전기로 우리나라 최초의 전등이 켜졌는데요. 이 전기불은 연못에서 켜졌다고 물불이라고 불렸고 기묘한 불이라며 묘화로도 회자됐습니다. 그리고 연못물을 그 냉각수로 사용을 하니까 그 물이 뜨거워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물고기들이 폐사하는 그러니까.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연못이 이런 표현이 좀 매운탕이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기술이었겠어요. 그렇죠. 서양 근대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고종의 강한 개화 의지가 거기서도 보이네요. 네. 이후 1898년 고종은 한성 전기 회사를 세워 서울 시내의 전차, 전기, 전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했는데요. 그 결과 1899년 5월 우리나라 최초의 전차가 시운전에 성공함으로써 본격적인 전기 시대의 막이 열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3월 6일에는 1475년 천재 예술가 미켈란젤로의 출생, 1946년 덕수궁 박물관 일반 공개, 1957년 가나의 영국 독립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3월 7일의 과거 뉴스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2009년 3월 7일) 13년 전 오늘 배우 장자연 씨가 자택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엔 별다른 유서도 없던 터라 평소 장자연 씨의 우울증 치료 경력 등이 밝혀지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는데요. 그러나 며칠 후 전 매니저였던 유장호 씨가 SNS에 장자연 문건의 존재를 알리는 글을 올렸고 며칠 뒤 공개된 자필 문건에서 장 씨는 자신이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배우며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다고 절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하고 잠자리를 강요받아야 했으며 소속사 대표로부터 폭언을 듣고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경찰은 문건을 토대로 27군데를 압수수색하고 118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지만 기소 의견으로 넘긴 인물은 단 7명에 그쳤습니다. 아니 100명 넘게 있었다는데 7명 기소라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검찰이 당시 실제로 기소한 사람은 기획사 대표와 전 매니저뿐이었고요. 성상납 혐의 등은 피해자가 사망해서 입증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건 2018년 2월 23만 명이 참여한 청와대 국민청원이었습니다. 결국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재조사 결과 석연찮은 부분들은 많으나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 실물을 확인하기 어렵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달라서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1972년으로 떠나볼까요? 새우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 1970년대 온 국민 기상송 새마을 노래를 기억하시나요? 1972년 3월 7일 대통령령으로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가 설립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올해 첫 지방장관 회의에서 새마을운동은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추진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하자고 역설했습니다. 1960년대 말 시작된 농촌 근대화 사업이 국가적 운동으로 본격 전환된 건데요. 새마을운동은 낙후된 농촌의 경쟁을 불어넣었습니다. 1971년 전국 3만여 마을에 시멘트 300여 포대씩 무상 지원했던 정부는 그 시멘트로 빨래터를 고치고 다리를 놓았던 16,000여 마을에만 다시 시멘트 500포대와 철근 1톤씩을 추가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더 지원을 또 몰아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좀 뭔가 보여지는 실적이나 업적을 많이 신경 썼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선 관료 인사고과에 새마을운동의 성과가 큰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요. 이 마을 협동조합의 공동 작업을 마치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허위 보고하는 공무원도 생겼다고 하네요. 새마을운동에 대해 쇠뇌적이라는 비판의 시각도 있었지만 결국 이 운동은 주택 개량과 흙길 포장 등이 경쟁적으로 추진되면서 농촌의 풍경을 획기적으로 바꿨고 미신 같은 낡은 문화와 관습 계몽에도 기여했는데요. 또 마을 단위의 농업 기계화로 제한적이나마 농업 생산성도 향상됐습니다. 2003년부터는 필리핀, 콩고, 몽골, 베트남 등 아프리카, 아시아 저개발국과 사회주의국에 새마을운동을 보급해 왔는데요. 그리고 2013년 새마을운동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그리고 3월 7일에 또 다른 뉴스를 살펴보면요. 1946년 경부선의 특급열차 첫 운행, 1981년 방송위원회 발족, 1999년 미국 영화감독 스탠리 큐브릭 사망, 2009년 케플러 우주망원경 발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3월 8일의 과거 뉴스 속으로 가보실까요? (2011년 3월 8일) 대한민국 외교 역사에 기막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상하이 총영사관 스캔들인데요. 대한민국 영사급 외교관 3명이 30대 현지 중국 여성 1명과 이른바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비자 발급 특혜와 정보 유출을 저지른 겁니다. 덩신밍이라는 이 중국 여성은 중국에서 일하는 한국인과 10여 년 전 결혼해 살고 있었는데요. 놀라운 점은 주중대사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상하이를 방문하면 중국 고위 공무원과의 면담 일정도 그녀를 통해서 잡을 수 있었다고 전해져서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2008년 11월 상하이 총영사관에 머물고 있던 탈북자와 국군 포로를 동시에 송환하는 절차도 이 덩씨를 통해서 성사가 됐다고 합니다. 정부는 사건이 커지자 상하이 현지로 조사단을 보냈는데요. 이후 사건이 결론적으로 공직기강 해이 사건으로 판단이 내려지자 국제적 망신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럼 이번엔 1957년으로 가볼까요? 1957년 3월 8일에 우리와 공식 국교를 수립한 터키는 한국이 3번째로 외교 관계를 맺은 오랜 우방국입니다. 터키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에게 매우 친근한 국가인데요. 역사적으로 정식 수교 이전인 1500년 전부터 교류를 해왔음이 밝혀지고 있고 특히 어려운 국제정치 상황에 공동 대처해온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 2002년 월드컵 당시에 네. 우리나라와 터키가 3, 4위전 결정전 했었잖아요. 아, 맞아요. 기억나요. 네. 그때 붉은 악마 응원단이 세상에서 가장 큰 터키 국기를 펼치면서 응원을 했는데 이걸 TV로 본 터키 국민들이 감동을 받아서 어떤 분들은 한국인에게 네. 식사비와 호텔비를 받지 않았던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동을 했으면. 그러니까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얼마나 고마웠으면. 터키와 한국은 한국전쟁에서도 함께 싸운 혈맹인데요.
터키는 미국, 영국, 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견한 국가입니다. 당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전사자가 발생해 현재 부산에 400구가 넘는 터키 참전 용사들이 안치돼 있는데요. 이처럼 서로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터키와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갔습니다. 묘하게 두 나라 간에 이렇게 끈끈하게 이어져 온 그 인연이 정말로 신기한데요. 저는 터키 하면 그 터키 아이스크림만 생각을 했던 제 자신을 반성합니다. 아, 이거 뭐 해보셨죠? 아이스크림. 아우, 너무 얄미워요, 마이카? 솔직히. 먹고 싶어? 에잇, 에잇. 아, 이게 뭐 형제의 나라니까 이렇게 장난 많이 칠 수 있는 거죠, 뭐. 맞아요. 자, 또 이뿐만 아니라 3월 8일에는 1445년 용비어천가 간행, 1917년 러시아 3월 혁명 발발, 1977년 카다피의 인민주권 선언,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하나회 숙청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3월 9일의 과거 뉴스 속으로 가보실까요? (2016년 3월 9일) 세기의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인데요.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는 정책망과 가치망이라는 두 가지 신경망을 통해 결정을 내리며 머신러닝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슈퍼컴퓨터로도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할 수 없다는 바둑을 놓고 벌이는 대결이기에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2016년 3월 9일부터 5번에 걸쳐 열린 대결의 결과는 4대1, 알파고의 승리였습니다. 알파고의 승리는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몰고 왔는데요. 사람들 사이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자, 한 번의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결국엔 4대1 알파고의 승리로 마무리가 네. 됐었는데 이때 이세돌 구단이 이세돌이 패한 것이지 인간이 패한 건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너무 멋졌어요, 그때. 맞아요. 이후에도 알파고는 세계 최정상의 기사들을 상대로 전승을 거뒀는데요. 중국 랭킹 1위인 커제, 한국 랭킹 1위 박정환 구단, 일본 랭킹 1위인 이야마 유타 구단 등 세계 최고수들과 30판의 대국을 펼쳐 모두 이기는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959년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오랫동안 세계 어린이들의 친구였던 바비 인형. 1959년 3월 9일은 바비 인형이 세상에 나온 날입니다. 인형을 만든 제작자는 루스 핸들러라는 사람인데요. 1950년대 후반에 인형이라고는 갓난아기 인형이 전부였던 그 시절, 이 핸들러는 딸 바버라가 종이로 된 인형에 옷을 입히고 노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엄마로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걸 보고 자기가 보살펴야 하는 아기보다는 자신의 꿈과 미래를 대입할 수 있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여성 인형이 아이들에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이 먹혔던 거죠. 아름다움의 기준을 왜곡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지만 출시 6년 만에 제작사는 매출 1억 달러를 달성하며 크게 성공했는데요. 수십 년간 바비는 다채로운 모습으로 세계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지금껏 10억 개 이상 팔렸을 정도로 꾸준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바비 인형은 성 역할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노력에 주력하면서 비판을 넘어서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넌 뭐든지 될 수 있다는 바비 인형의 철학에 맞춰 여성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의미를 바비는 직업의 변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고 흥미로운 얘기네요. 자, 그런데 초기와 비교해서 그 인형의 직업적 변화가 좀 있었나요? 네, 맞아요. 1960년대 초창기에는요, 간호사와 승무원처럼 여성의 비율이 높은 직업들 뿐이었지만 이제 후로 갈수록 1973년에는 외과 의사 바비를 시작으로 80년대, 90년대에는 소방관, 경찰관, 파일럿, 또 2000년대에는 카레이서, 엔지니어, 건축업자 이런 다양한 직업들의 바비 인형이 탄생했다고 하네요. 신기하네요. 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인형이었군요. 네.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고자 하는 바비의 도전. 앞으로는 또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3월 9일의 또 다른 뉴스로는 1871년 대원군 서원 폐쇄, 1957년 한백선 개통, 2002년 중광스님 타계, 2014년 경남 진주의 운석 낙하 등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3월 10일의 과거 뉴스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1959년 3월 10일 제1회 노동절 기념식이 서울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이전에도 5월 1일을 기념해 노동절을 기념하는 행사는 꾸준히 시행되어 왔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은 세계적 노동절로 기념되는 메이데이와 우리의 명절을 구별되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요. 때문에 새롭게 제1회 노동절을 정하고 행사가 개최된 겁니다. 그런데 왜 날짜가 3월 10일인가요? 알려드릴게요. 자, 이승만 전 대통령 시절에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창설 기념일인 3월 10일을 그 날로 대신하게 한 거예요. 이후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이름이 바뀌었고 1994년에 5월 1일 원래의 날짜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1962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봄빛이 무르익기 시작한 창경원. 이곳에 우리나라 최초로 관광 케이블카가 등장해 1962년 3월 10일부터 그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케이블카 아래에서는 보트놀이가 한창이고 야외 음악제에는 구름 인파가 몰렸으며 어린이들은 놀이기구를 타느라 정신이 없었는데요. 그 시절 창경원은 대관람차와 회전 놀이기구, 동물원 같은 위락시설이 있어 지금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경원은 케이블카뿐만 아니라 동물원으로도 유명했는데요. 조류, 어류, 파충류 등 우리나라에선 쉽게 볼 수 없는 여러 동물의 모습을 구경하려고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일제가 1909년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바꾸고 멋대로 동물원으로 만들어서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사실 그렇게 시작된 거죠.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40여 년 동안 창경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진 창경궁. 1986년 궁궐 복원에 따라 지금의 창경궁으로 환원됐는데요. 이제는 정원이 아름다운 궁궐이자 우리의 소중한 문화 자원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 3월 10일의 다른 뉴스를 살펴보면 1876년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전화 통화 성공, 1898년 독립협회의 첫 만민공동회 개최, 1938년 도산 안창호 선생 별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뉴스 역주행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유튜브 사진관에서 만나요. 뿅! 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맛집.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떼 월드. 야. 왔어, 또 왔어. 제가 너무 기다렸거든요. 조예진 아나운서랑 둘이 진행할 때도 물론 좋은데 이 유튜브 사진관은 기수 형님 또 그리고 소영 누님이랑 같이 진행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한 주마다 항상 정말 에너지를 받아가거든요. 정말 몰라. 아니 근데 이 유튜브 사진관이 또 YTN 아나운서 분들한테 굉장히 그 유행하고 있고 맞아요. 인기가 끝내줘요. 부러워하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 이렇게 정적으로 이렇게 뉴스를 하시다가 여기 오면 이 끼가 방출되잖아. 맞아요. 이거 봐요, 방출이 됐잖아. 그러니까 어머. 아니 그 수영도 지금 방출되고 있는데. 벌써? 그러니까요. 끼가 많네 이 X가. 그렇지. 끼가 많지. 맞지. 진짜 끼가 많네요. 네. 와. 근데 진짜 그렇게 뭐 까불고 싶으면 두 분은 여기서 마음껏 까불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맞아. 왜냐면 여러분들이 솔직히 너무 눌러놓고만 살면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못 살거든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마음껏 끼를 펼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신 뉴스는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의 변기수. 박소영입니다. 다음 뉴스는 어떤 소식이죠? 뉴스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말끔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게 좋은 뉴스긴 한데 이게 호흡 보니까 좀 안 되실 것 같아요. 뉴스가 에너지. 네가 뭘 알아?
우리가 뉴스가 왜 얼마나 잘하는데. 다음 소식입니다. 금리가 0.1%로 책정이 됐다고 합니다. 아싸! 아니 근데 또 끼를 이렇게 억누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조혜진 아나운서랑 우리 진영 아나운서랑 워낙 잘하잖아요. 이렇게 방출할 땐 방출하고 또 이렇게 억누르고 뉴스할 때 또 뉴스하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잘 억누르는 우리 조혜진 아나운서가 네. 오늘의 주제 또 억누르면서 한번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억누르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늘 유튜브 사진관에서는요. 조선시대부터 불과 몇 달 전까지 쭉 만들어져 왔던 이것에 대해 한번 알아볼 건데요. 뭔 줄 아시겠어요? 아 잠깐만 조선시대부터 만들어진 게 너무 지금까지 많은데. 만들었다고요? 네, 지금 몇 달 전까지 만들어졌어요. 정답. 시계? 시계? 조선시대 때 해시계. 물시계도 있고. 그치. 그러면서 지금까지 시계를 만들어주고 있잖아. 아 그치. 아니에요. 또 다른 거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돈! 조선시대부터 이렇게 엽전이 있다가 지금. 상평 통보부터 해가지고. 그치. 돈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지.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은요. 한강 위에 놓여 있는 다리입니다. 다리? 다리? 우리가 건너는 마포대교 이런 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가 맞아요? 하여튼 너무 끼가 웃긴 거 아니에요? 방출됐어. 너무 흥분했어요. 제가 끼를 지금 방출하려다 보니까 너무 흥분했어요. 다리 맞아요. 유래 이거 진짜 처음 들어보는데 맞아요. 재밌겠다. 그녀가 사랑하는 저 다리. 다리. 그 다리 아니구나. 아 다리 그 다리. 아니 근데 이 다리가 조선시대부터 만들어졌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너무 놀랍죠. 엄청나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그 숨겨진 의미도 많이 담겨 있겠죠. 지금부터 과거 뉴스와 함께 한강다리의 역사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야, 오늘 주제 완전 오졌다리. 네, 함께 만나보시죠. VCR 스타트! 큰 강을 지속적으로 건너기 위해 배가 아닌 다른 수단이 필요했던 사람들은 다양한 다리를 고안해 왔는데 인간의 이동이나 물류의 이동을 위해서 교량이 건설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한강 다리들이 하나둘씩 세워졌다. 저 다리 없었으면 끔찍하죠. 얼마나 돌아다녀야 돼. 그러니까 좁은 데로. 한 시간 거리를 또 우리가 한 몇 시간에 갔을 거 아니야. 뭔가 우리 인체 혈관 같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 맞아요. 야. 역시 끼쟁이. 그러면 대부분 저녁 때는 동맥경화. 맞아요. 막혀 있는. 자, 하천이나 강을 건너기 위해 또는 다른 교통로나 구축물 위를 건너가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고가 구조물을 바로 다리라고 하죠. 네. 자, 우리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목재, 석재 같은 그런 재료들을 활용해서 다리를 만들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다리를 통해서 이 지역, 저 지역, 지역적 한계도 뛰어넘고 경제적, 또 문화적 꽃을 피우기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서울의 중심 한강에 있는 최초의 다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궁금한데? 진짜 궁금한데? 한강 다리의 시초는 배다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배다리래요, 배다리. 배다리는 배를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놓고 그 위에 판재를 올려 만드는 부교의 일종이다. 이미 고려 시대부터 다양한 사료들에 기록돼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조선 시대 정조대왕이 한강에 설치한 배다리다. 야, 근데 저게 다리가 맞아요? 배를 띄워서 그 위에다가 이제 판자를 연결한 거죠. 그러네. 야, 아니 진짜 신기하다. 근데 그 넓은 한강을 저렇게 배만 연결해서 건널 수 있다는 게 진짜 신기하네요. 맞아요. 근데 기록에는 있지만 저게 진짜 가능할까요? 사실 저는 의문이 좀 드는데 그냥 그림으로 상상에 상상을 더해서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닐까요? 네. 이게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이 조선시대 한강에 놓였던 그 배다리를 다시 한번 요즘에 재현을 해봤습니다. 진짜요? 네,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깃발을 들고 말을 탄 병사들이 임시로 만든 배다리 위를 건넙니다. 이야. 저게 진짜 임시로 만든 건가 봐. 정조대왕이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묘를 경기도 화성 육릉으로 옮긴 뒤 13차례나 참배길에 올랐던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모든 가정들이 부모님께 효성스러운 그러한 태평성대를 만들고자 했던 정조의 꿈을 오늘날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한강에 놓였던 그 최초의 한강 다리는 모습도 되게 놀랍지만 그 의미도 되게 깊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친숙한 모습의 한강 다리는 언제 처음 생겨났을까요? 그것도 궁금해. 그니까. 근대식 구조로 만든 최초의 한강 다리는 1900년 7월에 준공된 한강 철교입니다.
저렇게 아예 다리가 만들어져 있구나. 야, 1900년이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도 오래됐는데요. 맞아요. 10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그렇네. 122년이 됐네. 네, 이 한강철교는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과 동작구 노량진동을 연결하는 철도교인데요. 사실 이 한강철교는 격동의 근현대사를 몸소 겪은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네. 1950년 한국전쟁 중에 서울 함락의 위기를 느낀 우리 군에 의해서 폭파되고 말았죠.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건너고 있는 한강철교는 언제 다시 생겨난 거예요? 궁금하시죠? 네. 알려줘요 빨리.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본인도 몰랐구만. 그래 몰랐어. 경인선을 잇는 한강철교 AB선이 6.25 동란으로 파괴된 지 19년 만에 옛 모습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신 화면은 6.25 당시 파괴되었던 철교입니다. 철도청은 이 철교의 복구 작업을 위해 작년 4월에 착공 6,000톤의 철강제와 연 7만 5천 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오늘의 준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한국전쟁 때 파괴됐던 저 다리를 지금 복구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지금이야 뭐 기계를 많이 사용하지만 저 때는 사람들이 일일이 다 못을 받고 다 수공업이었잖아요. 네. 이 복선철교는 서울과 인천 간 전용선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인천 영등포 간 29.7km와 더불어 우리나라 철도의 첫 선을 보인 경인선 개통 70년 만에 총 39km가 완전 복선이 돼서 경부선에 이어 두 번째 복선 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추억을 선사해주고 있는 한강철교는요. 건설 당시에 건설비가 없어서 처음에는 한 개의 노선의 철도만 건설됐다고 합니다. 증기 기관차만 오가는 그런 다리였다고 해요. 네. 이후에 추가 공사를 통해서 노선이 점차 늘어났고 지금은 고속철도 KTX까지 분주히 오가는 그런 다리가 됐죠. 그렇게 그렇구나. 완성됐구나. 그리고 또 우리 근대사가 고스란히 담긴 이 한강철교는 그 역사성을 인정받아서 2006년에 대한민국 등록문화재 제250호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야. 이제 문화재네. 네. 오늘 확실하게 배웠네. 그 문화재. 한강철교는 문화재고. 그쵸. 1900년 7월에 만들어졌다. 맞아요. 이거는 알고 있으면 어디서 김구라 선배만큼 아는 척 할 수 있다. 예, 그거 말이죠. 한강철교는 1900년에 만들어졌어요. 7월에. 문화재 250호로 지정이 돼 있다고. 이 모르면 배우라고. 이렇게 이런 식이었구나. 맞아요, 김구라 맞아요. 선배가 키워드만 알아가지고. 우리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딱 지식쟁이가 됐지. 같이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도 여러분들도 이제 지식이 쌓이시는 겁니다. 야, 전쟁으로 근데 끊겼던 다리가 다시 건설된 거잖아요. 그쵸. 저 당시 국민들도 저 다리를 보면서 다시 일어나야겠다는 그런 희망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 한국전쟁 당시에 한강철교와 함께 파괴됐던 한강 최초의 인도교 역시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됐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지난 1917년 걸어서 건널 수 있는 한강 최초의 보행자 다리 인도교가 세워졌습니다. 6.25 전쟁 때 폭파돼 끊어졌다가 복구돼 지난 1981년 쌍둥이 교량으로 확장된 것이 지금의 한강대교입니다. 한강대교 예전에는 저렇게 인도교였. 맞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다닐 수 있는. 네. 지금은 차와 사람이 모두 통행할 수 있는 그런 큰 다리지만 네. 그 과거에는 사람과 우마차만 다니도록 건설된 다리였다고 하고요. 자, 아직도 그 다리 하부를 보면 전쟁 당시의 그 흔적, 총알 자국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와, 그렇구나. 자, 한강대교는 개통 초기에는 제1 한강교라고 불렸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1한강교, 제2한강교, 제3한강교 노래가 있어요. 제3한강교. 그래요? 강물은 흘러갑니다. 그 노래구나. 이게 그 노래예요? 아시죠? 예, 그게 제3한강교. 왜 나한테만 아시죠라고 물어봐요? 너 바로 받아줬잖아? 아이고 나도 모르게 불렀네. 박수영 씨는 저보다 누나인 것 같습니다. 기수야. 누냐? 서울의 관문이며 수많은 시민들이 매일같이 이용하게 되는 한강 인도교가 6.25 동란 때 파괴되어 완전 복구를 보지 못한 채 이용되고 있었으나 불원관 그 옛 모습을 도로 찾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완전 복구가 되지 않았던 상황인데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좀 공사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네. 10월부터는 시민들의 한강 인도교 이용을 금하는 한편 본격적인 가설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설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곧 부수 공사를 실시해서 명년 6월 말에는 완전 복구를 보게 될 예정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제2 한강교가 건설되는데요. 네. 제가 뭔지 한번
퀴즈를 내볼 테니까 네네. 맞춰보세요. 제2 한강교? 네. 제2. 우리 집에 매일 나 홀로 있어지고 양화대 애교. 그렇죠. 양화대교예요? 양화대교요. 양화대교. 야, 진짜 노래 못하는 거 아니야? 나 이신점심 돼가지고 이게 발 안 했지. 아니, 음치들은 바로 하던데요. 음을. 나도 잘하는데. 양화대 애교 나도 다른 걸로 불러버렸잖아. 나 진짜 어떻게, 야, 이걸 어떻게 맞추지? 신기하다. 와. 제2 한강교 개통. 서울의 또 하나의 관문인 제2한강교가 1월 25일 역사적인 개통을 봤습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과 영등포구 당산동 사이의 한강을 횡단하는 이 다리는 총 연장 1128m에 폭이 18m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다리입니다. 와, 길다. 와. 1128m. 앞으로 경인지방을 비롯한 미개발지구 발전에 이바지할 이 다리는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국내외 인사와 수많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을 봤는데 김포공항, 영등포, 인천 방면에서 서울의 도심에 이르는 거리를 3km, 서부전선에서 영등포 사이의 거리를 6km나 단축시켰고 제1한강교의 교통량을 약 40%나 흡수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굉장히 유용한 다리네요. 아, 그럼요. 수은 등에 비친 이 다리는 이 나라 앞날의 힘찬 발전을 약속하는 듯했습니다. 딱 우리나라가 이 경제 부흥을 이룩하는 그 시점 이러다 네. 보니까 이제 저런 부분에 큰 의미를 부여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 당시에 그 다리를 지었다는 게 이 국제적으로 자랑이었어요. 저 다리가 짓는 게 쉬운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자랑거리였구나. 우리가 다리를 짓는 자체가. 우리가 건설로도 유명한 게 저렇게 다리를 다 완공을 해가지고 인정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 경제는요,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한강에는 1960년대 제3한강교인 한남대교가 추가 건설됐고요. 1970년대에는 마포대교부터 잠실철교까지 무려 8개의 다리가 준공이 됩니다. 와. 그리고요, 80년대에는요, 성산대교부터 동호대교까지 여기에 8개 받고 6개 더 갑니다. 야, 8개를 받고 6개를 더 간다고요? 아나운서 아주 끼가 느껴지는 아주 아니 다리를 레이스 할 줄 몰랐지. 그러니까. 왜냐면 다리 위에 차가 달리는 거잖아요. 받고 이거 더? 그러면서 교통이 완성이 된 거지. 맞아요. 교통망이 더욱더 확대되게 되겠죠. 이러니까 또 우리가 어디로 이동할 때 너무 더 편리해졌잖아요. 이래서 서울이 발전한 거지. 만약에 이 다리가 없었다면 서울은 그냥 반쪽 다리 도시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교통망. 여기 반포다. 여기 반포예요? 어떻게 저 화면만 보시고 어느 동이라는 걸 아시죠? 저기 한남동에서 건너오는. 아니 역사 선생님, 역사 와, 선생님. 나도 사진 봤을 때는 어디지 저기가 어디지? 이상해. 가늠을 못 무인도인가 약간 이상했는데. 어려워서 쉽지 않거든요. 돌이켜보면은 32년 전 6.25 동란 때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인도교가 단 하나밖에 없어서 우리가 큰 곤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13번째 한강다리인 반포대교가 세워졌고 제1, 제2한강교는 폭이 2배로 확장됐습니다. 서울의 젖줄인 한강을 개발하고 이를 잘 활용하는 가운데 한강다리가 많이 건설돼 새로운 교통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동작대교와 서강대교 등 한강에 건설 중인 다리가 많습니다. 지금 이제 저거 짓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네. 아, 기둥을 먼저 세우고 그렇게 짓는 거구나. 그럼 다리를 먼저 놓고 기둥을 받칠 수가 없잖아요. 네. 그거 아나운서분 맞으시죠? 아, 조금 어떻게든 뭐 한마디라도 우리 하려고. 사람은 뉴스를 잘하니까요. YTN 사이언스. 격려 좀 해주세요. 재밌어서 그래요. 아니 어떻게 그걸 받냐?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가 다리를 받쳐야지. 다리를 먼저 하고 기둥을 세우면 지금 땀이 계속 나고 있어요. 자, 이 7, 80년대는 그야말로 한강다리 건설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었죠. 하지만 가파른 성장 뒤에 숨겨진 어두운 이면이 이제 등장합니다. 나 이거 알아요. 1994년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그러나 미관에 대한 과도한 욕심 탓이었을까? 아니면 빠른 성장에 대한 후유증이었을까? 한국 토목기술의 발전을 자랑하듯 하루가 다르게 장엄해지던 한강다리는 또 한 번의 시련을 맞게 된다. 그 주인공은 화려한 외관을 자랑하던 성수대교였다. 성수대교 붕괴. 이건 진짜 너무 충격이었어요. 1994년 10월 21일 아침 출근길 소소한 정체가 있던 성수대교에서
갑자기 다리 상판이 솟구쳐 오르더니 다리 한가운데가 그대로 강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었을까요, 진짜. 출근을 하거나 등교를 하던 32명의 시민들과 학생들이 목숨을 잃고 17명이 다치는 인명피해를 냈다. 튼튼하던 다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광경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처참했고 시민들은 한강 다리들의 안전성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렇죠. 저런 사고가 나면은 시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한강 다리에 대한 안전 점검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고요. 또 기술 발전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량의 안전 진단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영화와 뮤직비디오, 방송, 스포츠 중계 이런 분야에서 활용되는 특수 촬영 장비인 와이어캠과 레일캠이 한강 다리 안전 진단에 나섭니다. 안전 진단을 위해서 저런 이제 장비들이 사용된다는 거죠? 네. 먼저 와이어캠을 원격 조정해 다리 아래 시설물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고 녹화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들어갈 수 없는 곳까지 저 카메라가 본다면 자그마한 균열도 발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시간도 단축되고요. 네.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데 따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각지대 접근도 가능합니다. 유관 점검이 곤란한 사각지대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영화 촬영 정비로 쓰이는 레일캠과 와이어캠을 무선 원격 조정으로 상시 날씨에 상관없이 한강다리 점검에 특수 촬영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안전 진단 때마다 교통 통제로 차가 막히는 불편 또한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말 자주 오고 가는 한강다리긴 하지만 이런 역사와 기술이 숨겨져 있다는 거는 오늘 또 처음 알게 됐네요. 네, 신기술 촬영 장비가 저렇게 안전 점검에 쓰이는 게 너무 신기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카메라 감독님들도 전혀 다른 분야에서 투잡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 여기 눈빛이 다 달라지신 것 같아요. 예전에 처음에 드론 갖고 놀면 너 드론 갖고 놀면 뭐 하려고 그러냐. 근데 그분들이 진짜 그 카메라 감독님이 돈 처음에 많이 벌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겠다. 새로운 기술을 배워두면 언젠가 써먹을 때가 생긴다니까요. 그렇다니까.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이 한강대교가 총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한강대교가요? 네. 아까 한강대교 6개에다가 총 14개? 혹시 그 아이스크림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31?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이 총 31개의 다리가 놓여 있다고 하는데 정말 많죠. 저는 사실 뭐 개인적으로 뭐 좋아하는 다리라기보다 아픈 기억이 있는 다리가 있는데 어떤 거? 양화대교예요. 바야흐로 한 5년 전 제가 자전거를 처음 이제 두발 자전거를 처음 타는 제가 성인이 돼서 배웠어요. 맞아요. 누가 저 아는 오빠가 알려줬겠지. 아니에요. 원래는 어렸을 때 보면 자 학생 때였으면 아빠가 뒤에서 잡아줘. 근데 성인이잖아. 아빠가 잡 나 아빠 들어가 이렇게 되거든요. 딴 오빠가 잡아줘야 화를 안 내지. 그리고 오빠는 너무 정확하죠. 오빠 이거잖아. 오빠 잡고 있을 때 뒤에 잡고 있지. 안 났지. 너무 예쁘다. 나중에 한숨 못하고. 네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게 혼자 배웠어요. 혼자 배웠어. 혼자 한강 가가지고 이제 자전거를 딱 타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낼 수 있는 속력의 최대 속력을 낼 수 있으니까 그쵸. 이제 운전을 못 하니까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막 신나게 이제 양화대교를 타는데 브레이크 잡는 걸 제가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내리막길에서 이제 확 잡아버린 거죠. 뒤집어져서 날아가서 이게 이제 다 이렇게 갈렸던 그 아픈 기억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 계기로 이뻐지신 거예요? 조금 더 예뻐졌다고. 제가 그 말 하고 싶었는데. 네. 그래서 넘어져서 다쳤어요 할 줄 알았는데 갈려가지고. 아니 피부가. 피부가. 네네네. 네. 하진 않았습니다. 네, 피부만. 네. 어떻게 뭐 다리에 대한 추억도 없으세요? 아 저는 뭐 있죠. 어떤 거예요? 마포대교가 예, 또 이번에는 또 어떤 무대? 가슴 시린 이야기가 담긴 곳이었죠. 또 어떤 시린 이야기가 있나요? 아니 뭐 너무 이제 옛날에는 여의도의 방송국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쵸. 뭐 SBS 그다음에 MBC, KBS 시험을 떨어지고 항상 다시 대학로로 돌아가는 길에 그날은 버스 타는 마음도 안 생겨서 다리 울면서 마포대교를 건넌 적이 너무 많았어요. 그 건너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하는 방송이 되지 않았나. 그때 만약에 제가 그 다리를 건너지 않고
그렇죠. 고마운 날이네요. 버스를 탔다 하면 그냥 고마움을 몰랐을 텐데 그때 걸으면서 그래. 아유, 그게 힘들었는데 그래 내가 이 시험 보는 과정보다 힘들까 하면서 맞아, 이제 맞아. 버텼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더 값진 시간이 맞아요, 맞아요. 네. 저는 이거 되게 공감해요. 맞아요. 근데 다리 얘기를 좀 들어보는데 이 다리가 네. 안 나온 것 같아요. 어떤 날이요? 2008년 가을에 시원하고 색다른 모습으로 변신해서 시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다리인데요. 자, 이게 어떤 다리였는지 궁금하실 텐데 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아, 반포대교네요. 딱 보니까 아시네요. 저 분수가 있어요, 반포대교죠. 경쾌한 음악과 함께 시원한 물줄기가 일제히 뿜어져 나옵니다. 삭막했던 콘크리트 다리는 멋들어진 분수로 새 단장을 했습니다. 너무 예쁘다. 생각에도 너무 좋고 가을바람도 너무 시원하고 그 분수 밑에서 우리 여자친구 앞에 이렇게 놓고 사진 찍어보니까 좋은 추억도 될 것 같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야, 여름에 저 다리 밑에 가면 정말 시원한데 저 다리를 정말 좋아하던 예전에 양다리를 걸치던 그 여자가 생각나네요. 아, 다리 하니까 양다리가. 네. 그렇게 강아지를 데리고 저기서 이렇게 노는 걸 좋아했어요. 네. 다리마다 에피소드가 있으시네요. 아, 그럼요. 괜찮으시겠어요? 어떻게 편집. 난 당했으니까. 지난달 완성된 반포 분수가 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였습니다. 한강물을 끌어올린 뒤 반포대교 양쪽으로 내뿜는 방식으로 서울시 직원의 창의 아이디어 가운데 채택됐습니다. 반포대교를 지나가다가 반포대교가 2층 구조로 돼 있어서 위에서 물을 흘려내리면 폭포처럼 시원하게 새로운 시민들의 휴식처가 될 것 같아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공무원이신가 봐요. 멋진 공무원이시네요. 저걸 또 제안하신 분인가 봐요. 네, 지금은 제일 높은 국장님 자리에 계시대요. 착공 10년 만에야 완공된 한강의 31번째 다리 월드컵 대교입니다. 아, 월드컵 대교. 정말 최신상 한강다리 아닙니까? 개통 첫날이어서인지 통행량은 여유로웠고 덕분에 교통은 한층 더 원활하게 뚫렸습니다. 하루 평균 8만 대 이상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인근 성산대교의 극심한 정체도 한결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도 마포와 영등포에는 직장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쪽에 있는 직장인들의 출퇴근길을 또 책임지는 다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루뿐이 안 됐으니까 교통량이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원활했습니다. 상당히 좋았습니다. 월드컵 대교는 마포구 상암동과 영등포구 양평동을 잇고 내부순환로와 서부간선 도로를 직접 연결합니다. 올림픽대로는 물론 내년에는 공항대로에서도 진출입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월드컵 대교는요, 개통하기도 전에 이분들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탔다고 합니다. 설마. 누군데? 그분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브릿지의 비로 시작하는 그분들? 맞아요. 지난해 추석 경복궁 무대로 전 세계 관심을 끈 방탄소년단. 코로나19로 해외 일정이 취소되면서 그들의 무대는 자연스럽게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한눈에 보여주는 고층 빌딩. 얼마 전 개통한 서울 월드컵 대교가 무대가 됐습니다. 이게 월드컵 대교네. 야. 그래, BTS는 개통하기 전에 빌려줘도 돼. 맞아, 다 빌려드려요. 아니, 그리고 약간 영화 세트장 같지 않아요? 그니까. 이 뮤비 세트장 같아요. 난 정말 좀 이렇게 국위 선양을 좀 더 하고 나는 40의 군대 가도 이해할 것 같아. 저분들은. 다리를 개통하기 전 통째로 빌린 건데 미국 MBC 방송을 통해 공개된 이 영상으로 월드컵 대교는 개통 전부터 큰 관심을 불렀습니다. 정말 멋있다. 뿌듯하네요, 뿌듯해. 배다리로 시작해서 BTS로. 야, 딱 끝이 났네요. 자, 유튜브 사진관 이번 시간은 뉴스와 함께 한강다리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다들 어떠셨나요? 다리 때문에, 한강에 놓여진 다리 때문에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 수 있었구나를 느낄 수 있었고요. 다리가 없었다면 저는 진짜 우리 집에서 이 상암도 스튜디오로 오는데 몇 시간을 돌아왔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감사한 하루였네요. 네. 저도 뭐 익숙하게 다녔던 길에 대한 그 소중함을 느꼈던 그 시간이었다고 할까요? 맞아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이 시대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해온 한강의 다리, 지금도 서울의 남과 북을 이어주면서 시민들의 일상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 맞아요.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곳의 의미를 한 번 더 다시 생각해보는 네.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 예능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재미있는 뉴스들 가득 싣고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추억의 다리, 통행이 없는 라떼 브릿지로 건너오실게요. 유튜브 사진관 다음 주에도 꼭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유튜브. 안녕. 강물을 흘러갑니다. 제3 한강요 밑을 그게 한남대교. 그랬어? 한남대교. 저는 터키 하면 그 터키 아이스크림만 생각을 했던 제 자신을 반성합니다. 아, 이거 뭐 해보셨죠, 아이스크림? 아우, 줄까? 너무 얄미워요, 솔직히. 먹고 싶어? 에잇. 아, 이게 뭐 형제의 나라니까 이렇게 장난 많이 칠 수 있는 거죠, 뭐. 맞아요. 내리막길에서 이제 확 잡아버린 거죠. 아, 뒤집어졌어. 날아가서 이게 이제 다 이렇게 갈렸던 그 아픈 기억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 계기로 이뻐지신 거예요? 넘어져서 다쳤어요 할 줄 알았는데 갈려가지고. 아니, 피부가. 피부가.